보통 유치원에 있으면 아이들이, 왕자님, 공주님 많잖아요. 네. 저는 이제 같이 할 때 애들아 노는 거 좀 좋아했거든요. 같이 막 이렇게 아, 놀고, 그 애들이, 뭐 공주님, 왕자님 놀이하게, 나도 그럼 공주야. 그러고 막 노는데, 근데 갑자기 한 명이, 선생님 결혼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결혼하면 공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그러면 나는 그럼 뭐 하냐고. 나는 그럼 뭐 해? 이러니까 갑자기, 나도 공주하고 싶다고. 선생님도 공주하고 싶고, 그때 유치원에 출근할 때 주로 이제 원피스를 많이 입었거든요. 이렇게 활동하기도 편하고, 또 애들, 이렇게, 음, 그래서, 선생님도 이거 예쁜 거 입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애들이 이렇게 발레리나처럼 한번 이렇게 휙 도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예. 또 철없이 그런 걸 막 같이 하고 놀았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하고 싶다 했더니 한 명이 남자애가 음. 선생님은 결혼했으면 그냥 선생님 왕비하세요. 이렇게 그냥 던지듯이 왕자 아, 공주에 예. 안 끼워주려고 선생님 왕비님 하세요. 음. 왕비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 그러니까 옆에서 다른 애 한 명이 맞다. 선생님 결혼한 사람 중에 제일 예쁜 사람이 왕비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에 결혼한 선생님이 한 분 계셨고, 나머지 미스 선생님이었고. 근데 이제 그때 같이 놀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는 결혼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아, 그러면, 선생님이 결혼한 사람 중에 제일 예쁜 사람이니까 왕비님 하면 된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이제 왕비님이란 저희 유치원도 하나 유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하나 왕비님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 블로그를 하거나 이런 게 이 닉네임을 쓸 때 이제, 무슨 닉네임으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이 하나왕비님 이거 보면서 이제 제가 애들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하고 중간 과정은, 나한테 오는 애들은, 그냥 왕자와 공주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이제 이런 거, 그때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유치원에 나한테 온 애들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애들이다. 그래서 잠시 맡긴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한테 어 이제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이들이 왕비님이랑 이름 붙여주면서 그래. 맡기신 아이들한테 이제 한 번 더 나아가서 이제 왕자 공주처럼. 왜냐하면 그 부모님의 왕자님 공주님이잖아요. 그냥 부모가 귀하게 대하듯이 귀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으로 그다음부터 이제 이 이름을 제가 볼 때마다 그렇게 이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 제 스스로 이제 그래서 저한테 배우는 애들이 유치원 애들부터 대학생까지거든요. 좀 범위가 좀 광범위하죠. 특히 고등학생들은 이제 대학생 된 애들은 저한테 이제 배웠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왕비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놀리지는 않아요, 저를. 그런데 중간쯤 저를 만난 친구들이 있거든요. 고등학생 때나 그러면 막 놀려요. 놀리면 이제 이 얘기를 해주면 자기 놀려놓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엄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렇게 말씀하셔서 하지 않고 우리 왕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왕비님 이렇게 아, 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닉네임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 음, 왕비님으로서 이제 쓰게 된 네네, 거죠. 네네. 아우, 그런 깊은 뜻이 너무 있었군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랬답니다. 오늘 후쿠면 작가님은 줌을 열어주시고 미팅이 있어서 참여는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예, 잘 네, 부탁드린다고 하셨고요. 또 이제 8월이 또 네. 휴가철이라 예, 체코 작가님도 오늘 이제 휴가 가셔가지고 예, 참여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시간이 예, 3분 지났으니까 예,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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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하나 왕비님의 예, 비문학 글쓰기 세상을 읽고 표현하는 힘에 대해서 예, 미니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 소개는 방금 이제 간략하게 했죠. 저는 하나왕비님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방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유치원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아이들, 이제 좀 큰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제 가끔 대학생들까지 이렇게 어, 비문학하고 글쓰기 그리고 국어, 수학까지 이렇게 통합해서 조금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많이 특히 중고등학생들을 할 때는 방학 기간에는 문학을 하는데 학기 중에는 비문학 지문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학기 중에 학생들이 바빠요. 엄청. 중학생쯤 되면 그리고 학업적인 부담도 많이 크고 근데 어 글을 쓰기 그다음 읽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길게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제가 수업을 이렇게 이제 요런 구성으로 제가 수업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아이들도 저도 훨씬 이렇게 성장시키는 계기가 돼가지고 처음에 주디 작가님께서 강연 부탁했을 때 뭘 할까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강연한 몇 가지 적어놓은 걸 보다가 제가 최근까지 가장 제가 했던 업 중에 가장 오래 했던 게 유치원이고 유치원과 부모 교육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던 게 하는 게 한 10년 됐던 게 이제 비문학하고 비문학과 글쓰기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교육 요런 거여가지고 그 중에 하나 요 비문학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 비문학 글쓰기 세상을 읽고 표현하는 힘 요 주제로 이제 강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비문학은 문학과 다르잖아, 그죠? 혹시 최근에 비문학을 종류 한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치? 문학책 아니어도 소설책 이런 거 아니어도 계실 거예요. 비문학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 그죠? 비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소설, 시는 문학과 달리 사실과 정보를 이렇게 기반으로 하는 이런 글들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요즘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텍스트 위주의 글들보다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짧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 그죠? 영상 시각적인 자료들도 많이 보고 하는데 이 아주 예전에 어른들을 보면 대부분 비문학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신문 칼럼 같은 거. 신문 칼럼 같은 게 많고, 요즘은 이제 좀 대학생쯤 되면은 에세이 보고서 이런 것들을 좀 접하게 되거든요. 근데 작가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넓게 중고등학생쯤만 돼도 저 보고서나 에세이를 생각보다 요즘 아이들이 조금 많이 접해요. 아이들뿐 아니라 이제 어른들도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런 학문적인 쪽으로 조금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제 저런 글들을 조금 많이 보고 있는 추세고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중국에서 조금 오래 살았거든요. 23년을 살았으니까 학부모님 그 단톡방에 한 85분, 90분이 계시는데 자주 비문학 지문 같은 걸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직 저 비문학을 읽고 계시는 중이에요. 근데 요즘은 종이 신문을 읽지 않으니까 비문학을 생각보다 찾아서 읽어야 되는 예전과 달리 조금 찾아서 읽어야 되는 이런 조금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논설문, 설명문, 기록물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접하지만 이게 비문학인지 아닌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학보다 비문학을 더 많이 접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비문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사실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비문학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면 뭐가 되냐 하면 소설과 시가 될 수 있다고 확장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문학이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빈문학의 중요성은 꽤 많이 대두되지만 특히 요즘같이 AI 시대에 조금 필요한 역량이 좀 빈문학에서 우리가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아까 제가 빈문학을 많이 읽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AI 시대에 가장 딱 하나 떠오르는 거, AI 시대 이것만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메타인지 능력이거든요. 메타인지 능력을 가장 쉽게 말하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우리 지금 뭐 챗GPT 이런 데 우리 검색을 많이 해 보잖아, 그죠? 근데 대부분 보면 뭘 질문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진학지도 이런 거 여러 가지 할 때 제가 질문 던져서 자료를 보면 아이들이 가져 보낸 자료들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약간 그 챗GPT의 답변 같은 글들을 막 보냈어요, 저한테. 근데 그게 해외에 있는 애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또 친구들을 제가 강남에 가서 그 가르치는데 거기 있는 친구도 학교 숙제를 보면 대부분 다 챗GPT로 해요. 챗GPT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우리 삶의 밑바닥에 쫙 깔려져 있는데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너무나 잘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비문학이 중요한 거 여기 보면은 비문학의 중요성이 AI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정보가 과잉이잖아요. 이 정보를 우리 영양제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제가 지금 친정 엄마 집에 와 있다 했잖아요. 엄마 집에 와서 보면 영양제 진짜 많거든요. 영양제가 진짜 종류별로 많아요. 왜 이렇게 영양제가 많은지 이 영양제의 성분이 여기도 들었고, 여기, B의 영양제의 성분이 C에 들었고, 막 다 있어. 그런데 그 바깥에 케이스를 보면은, 이거는 관절, 이거는 뭐 치매, 다 다른데 자세히 그 영양 성분을 보면은 거의 90%가 중복이에요. 그러면 거기 한 5개의 영양 중에 하나만 습득해도 이렇게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또 불구하고 이거를 분별할 수 없으니까 수많은 영양제를 다 섭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양제만 섭취하시다 보면 배가 부른 거야. 진짜 섭취해야 돼. 실생활에서 음식을 못 먹는 것처럼 지금이 약간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AI 시대에 너무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과잉이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지 어떤 것이 맞는지의 기준이 너무 모호한 거예요. 모호하다 보니까 결국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정보는 많은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이 AI 시대에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문학의 중요성은 첫 번째 정보 습득, 정보 속 현실과 사회를 이해하는 창구로서 다양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적었고, 그다음에 비판적인 사고, 표현력이 강화, 현대사회에서의 역할이에요. 이 네 개는 더 많지만 요 네 개가 다른 것들을 조금 아우르는 편인데, 글을 쓰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표현력의 강화 요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는 여기 지금 글 쓰시는 분들이 모였으니까, 요 다른 비문학에 있어가지고, 다른 세계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이 표현력의 강화가 조금 더 중요한 이유는 작가님들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소설을 한 300페이지짜리 소설을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 10개가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특히 우리 세대 작가님들이나 저처럼 이렇게 한 50대 이상의 세대들은 정서적인 부분이 소설에 요즘 나오는 핫한 소설들과 많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조금만 상상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그거를 사전 찾아보면 거의 99% 맞잖아요. 그죠? 내가 아는 단어랑, 이 의미네 다 알아요. 그런데, 어, 비문학 지문을 보면요. 한 페이지가 A4 용지 한 페이지에 한 2000바이트면 한 1000자 정도가 되거든요. 천자 중에 그 천자 안에 모르는 단어가 10개 이상이 나와요. 진짜. 그러면은, 어, 이 표현력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단어잖아요. 어휘력이잖아요. AI 시대에 어휘력은 생각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비문학에 있어가지고 표현력 강화는 비문학에 굉장히 한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그 단어를 모르면 앞뒤 해석이 안 되고 중심 내용 파악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어렵고 그리고 비문학을 읽다 보면은
생각보다 찾아야 될 단어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설이나 소설 같은 경우는 소설 수필, 이렇게 아니면 뭐 에세이 이런 것들은 내가 유추가 가능해. 명확하지 않아도 느낌만 유사해도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비문학은 느낌으로 해석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의료계 상황 아니면 뭐 정치 상황 이런 게 있어도 그 단어 하나가 전체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이 어휘 자체가 어휘의 명확성은 비문학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신문 필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신문의 칼럼 필사 이런 걸 하고 아이들한테도 NI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시켰거든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어요. 농사를 지으셨는데 저희 아빠가 항상 그 동그란 상 있잖아요. 동그란 이렇게 상을 놔두고 항상 그 위에 보면 저희 아빠는 신문이 있었거든요. 이 신문과 뉴스를 꼭 챙겨 보셨는데 신문을 항상 그 모나미 그 펜을 들고 항상 줄을 그으셨어요. 줄을 그으시면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이런 걸 많이 하셔가지고 그걸 제가 조금 자연스럽게 습득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어휘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향상이 되었는데 이 비문학의 이 AI 시대에 다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글 쓰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어쩌면 정보 습득 에 앞서서 표현력 강화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 비판적인 사고 있잖아요. 옳고 그럼 이것보다 다양한 관점, 비문학 지문도 결국은 그 저자가 있잖아요. 서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관점, 똑같은 상황도 이분은 이렇게 보는구나. 저분은 저렇게 보는구나.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오늘 신문에 제가 준비해서 오늘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요즘 가장 핫한 게 어, 학교에서 있었던 상황을 선생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부모님의 관점으로 보는 걸 대비해 놓은 그 만화가 있더라고요. 애들 웹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바로 가족들한테도 공유를 하고 지인들한테 좀 공유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학교에서 애가 만약에 엄마 오늘 나 어, 학교 급식 맛없어가 조금밖에 안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조금밖에 안 먹었다 그 얘기는 모든 음식 중에 그래서 나 조금 남겼어 그러면 다 먹고 가장 맛없는 김치 한 조각을 진짜 한 조각 남겨서 버렸다는 표현을 애가 맞아요. 엄마 나 버렸어. 그러면 선생님은 너 다 먹었네. 그래 김치 이거라도 먹지. 이거 나 먹고 버려. 이렇게 얘기하든지. 근데 왜 이렇게 요즘 많이 먹어? 다이어트 하니? 이렇게 반응을 하면 똑같이 김치 한 조각을 버렸어요. 엄마는 근데 학교에서 굶은 거야? 막 이렇게 같은 사건을 보고 둘 다 다르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예시가 있었어요. 에어컨을 켜잖아, 학교에서. 에어컨을 켜면 아이들마다 온도가 다르니까, 느낌이 다르니까, 에어컨을 만약에 온도를 엄청 낮춘대요. 그러면, 선생님 얼어 죽겠어요. 이런 표현을 한대, 애들이. 그럼 선생님께서 가디건을 주시면서 이거라도 덮고 있어. 다음부터 추우면 친구들이 덥다 하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다음부터 모포를 갖고 오든지 긴팔 옷을 하나 챙겨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얘기를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엄마는 바로 생각하는 게 우리 애 얼어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러다 냉방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약간 극과 극으로 이렇게 보이는 관점이지만 이 비판적 사고라는 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단어는 어렵지만 한 상황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비문학을 읽을 때 비문학은 대부분 어떤 한 상황을 갖고 설명을 해요. 어떤 상황은 이 글을 쓴 기자가 어떤 입장인지, 이 칼럼을 쓴 사람이 교수님인지 학생인지, 지금 이 상황을 쓴 사람이 시민 기자인지 아니면은 전문 기자인지 여기에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완전히 그걸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게 어떤 상황을 볼 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저 상황이며
이렇게 우리 만약에 내가 이런 거 많이 해보잖아, 그죠?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판적 사고는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공감과 연결이 돼요. 우리는 비판적 사고를 그냥 이 단어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뭔가 굉장히 분석적이고 평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내가 그렇게 어떤 관점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그 공감 능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래서 비문학의 중요성은 사실 어 단순히 글쓰기를 넘어가지고 내 생활 전반에 약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보 습득은 현대 사회에서 역할과도 조금 연결이 되는데 우리 요즘 가짜 뉴스 많잖아요. 가짜 뉴스도 많고 제가 지금 대구 왔다 그랬잖아요. 대구 오니까 어제 엄마 따라서 여기 미용실을 갔거든요. 미용실에 가니까 바로 저한테 이제 어디서 왔어요? 물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65? 꽤 엄청 그 업을 한 30년 동안 하신 분이신데 이런저런 얘기하다 저한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묻더라고. 나이가 이제 애가 대학생이고 50이 넘었다 하니까 묻는 말이 정치 얘기를 하시면서 막 이제 저희 경상도니까 경상도 그에서 이렇게 핫한 뉴스들을 저한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게 지역에 따라서 그 뉴스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랑 상관없이 아 이거 지역에 따라서 나오는 말들과 이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 체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구 내려올 때 정치 얘기는 그래서 절대 하지 말라 얘기하거든요. 관점이 다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현대사에서 우리의 역할들이 실생활에서 보면은 각자가 어떠한 기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이라는 것들은 사실 좀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어, 부드럽게 이렇게 뭔가 정서적인 면과 조금 다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가장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활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약간 거친 소설이나 시처럼 아름다운 것보다 약간 거칠기가 있는 우둘투둘한 이런 문학이 비문학이 아닌가 싶어요.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한 지문 안에 아는 단어가 너무 많이 없어서 좀 힘들기도 하고 요런 건데도 요런 거지만 결국 이런 빈문학을 읽어 놓으면 좋은 점은 세상에 내가 관심을 갖고 조금 객관적이 되고 한 템포 속도를 줄여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면 그럼 비문학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세상을 읽어보냐 보면은 비문학을 이제 세상 보기는 비문학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요즘 많이 이렇게 보는 것들은 사회 이슈하고 과학적인 사실, 약간 역사적인 맥락이에요. 요거 이제 제가 학생들을 아까 초등학생부터 비문학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가르치거든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기본적인 거를 요 세 개를 중심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고 어른들하고도 이제 조금 토요일마다는 제가 그 어른들하고 요 비문학을 갖고 토론을 하거든요. 토론을 할 때도 이제 요걸 중심으로 해요. 사회 이슈는 이제 기사들 중에 어 현 사회에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들, 환경 문제뿐 아니라 여러 뭐, 가정 문제, 그다음에 자녀 문제, 교육 문제, 정치 문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관점을 갖고 입장을 이제 정해가지고 한번 봐요, 비문학을. 보고, 그다음에 과학적 사실은 제가 이제 왜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한테 저런 걸 알려주냐 하면, 아이들의 시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모의 문해력이 자녀의 문해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 자녀의 관점이 바뀌진 않지만 자녀가 나중에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이 뭔가 생각해 보면 아주 아주 나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준 부모의 말. 아, 우리 엄마가 그랬지? 아, 우리 아빠 이때 이러더라. 이런 게 먼저 떠오르지. 아, 교수님이 나한테 그랬어. 가장 먼저 힘들 때 학교 교수님을 떠오른다가 학생 때는 친구가 떠오르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가장 나한테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의 말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비문학으로 요 세 개를 아이들한테 많이 알려주는 이유는 저희 약간 경험이 조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과학적 사실을 많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꿈이 없다 그러잖아요. 꿈이 없기 때문에 저런 과학적인 여러 가지 현실에서 과학자들이 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기업인들이 하는 이런 과학적인 객관적으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학술적인 것들을 찾아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이 토요일 날 부모님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시야가 훨씬 넓어져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교과서 안의 세상은 약간 정제된 세상이잖아요. 정체된 세상이잖아요. 아,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렇게 굴러가고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미적분이 세상이라는 현실에 나가서는 이렇게 굴러가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구나. 내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세상에 나가서 뭔가 과학자와 만났을 때는 이런 뭔가를 물건을 만들어내네. 학교에서 배웠던 약간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들 있잖아요. 개념들이 현실 세상에서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저 과학적 사실을 통해 가지고 조금 아이들이 연상을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좀 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나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네 라고 많이 연결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보면 이런 것들은 나도 고민했었던 거고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줘도 되겠냐 이렇게 세대 간의 연결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사실은 사실 조금 제가 의도적으로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과학이나 미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세계를 책에서 배운 것들을 책 밖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알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 근데 역사적 맥락은 사실 기록물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맥락을 파악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부모 생각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 돌아가서 그걸 보면은 그 시대에서는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시대에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최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했었던 거고 시대가 변해서 오늘날은 이 방법이 가장 좋았던 거고 이 다음 세대는 이 방법을 디딤돌 삼아 좀 더 새로운 방법이 나오는 거지 예전의 방법은 나쁘고 지금의 방법은 좋고 이런 거는 사실 없다고 약간 생각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어, 그런 사고방식들을 이제 역사적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조금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제가 학생들이나 부모들한테 이제 조금 알려주는 편인데 그 이유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약간 끼인 세대잖아요. 엄마와 저 자녀 이렇게 세 개 연결돼 있잖아요. 제가 엄마와 제 자녀가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 세대 간의 이렇게 뭐지 단절 사실 이런 것들 굉장히 사회 이슈지만 우리가 가정을 들여다보면 가정에서 단절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저런 식의 사고를 하니까 아이가 할머니한테 먼저 질문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남자친구 있었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 할머니는 할아버지하고 어떻게 결혼하게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 할머니도 꿈이 있었냐고. 왜 할머니 집에 오면 할머니 옆에 붙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고 이제 주말에 되면 혼자 기차를 타고 할머니 집에 오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주고.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이 눈에 어른이 어떻게 비쳤냐 하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제발 할머니 데리고 가면 할머니가 시장에 같이 가자 하면 같이 가라고. 저희 옆에 재래시장이 있거든요. 재래시장 같이 가자 하면 같이 가래. 왜? 그래서 그건 엄마 할머니가 시장에서 뭐 드시고 싶은 게 있는 거야. 혼자 있을 때는 못 드시지만 왜냐면 가면은 뭐 호떡 먹을래?
너 오뎅 먹을래?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먹는 거를 그렇게 막 먹는 거에 적극적인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배 안 고파. 엄마 안 먹어. 엄마 나 안 먹을 나 안 배. 엄마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엄마가 같이 먹자. 혼자 있을 때는 먹기 좀 못하지만 너 왔을 때 먹자. 이제 이런 말이었던 거를 제가 캐치를 못한 거죠. 근데 우리 딸이 이렇게 갔다 오더니 이러더라고요. 엄마, 할머니가 엄마보다 내가 낫대? 이러는 거예요. 말귀도 잘 알아듣고, 너는 참 똑똑하게 컸다. 이렇게 아, 너, 너가 엄마보다 네가 그, 낫다. 이랬대요. 근데 내가, 저게 무슨 말이야? 내가 싶어가 나중에, 그게 뭐야?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서울 가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면은 무조건 할머니가 가서 먹자 하면 엄마 먹자고 할머니 먹자고 무조건 먹으라고 엄마 왔을 때 막 우리 왔을 때 그 드시는 거지 혼자 있으면 또 못 드신다고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비문학 이런 걸 갖고 저희가 이런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삶에 있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연결되죠. 그래서 이런 뭐 짧은 역사 기록물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 또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본 걸 또 저한테 다시 얘기해주고 이렇게 선순환적인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문학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조금 접근을 하면은 단순히 우리가 무슨 학문적인 것 이런 것보다 문제 해결을 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이런 도구로서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하더라. 이런 걸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직접 생활 속에서 보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문학을 제가 비문학 읽기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저는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제가 비문학 읽기를 시작한 거는 사실 목적이 조금 분명했던 것 같거든요. 어떤 글을 쓰더라도 우리가 목적을 정하라 그러잖아요. 목적을 정하고 주제를 파악하고 이제 구조를 분석하라 그러는데 사실 목적 있는 읽기는 비문학뿐 아니라 어떤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비문학은 사실 조금 더 목적성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게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안 그러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정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서랍이 비문학은 종류가 소설은 한 권이 만약에 뭐 이게 역사 소설이다 아니면 뭐 연애 소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비문학은 원체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읽고 나서 믹스가 되어서 제 입에서 나올 때 그 배운 사람들한테 나올 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을 할 때는 반드시 좀 목적을 정확하게 정해서 서랍을 정해서 서랍마다 딱딱딱 집어넣는 연습. 이게 조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를 얻기 위한 건지 아니면 의견을 살펴보기 위한 건지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한 건지 목적을 정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저를 예를 들면 저는 1년 중에 6, 7, 8월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문학 지문을 찾아 읽어요. 왜냐하면 6, 7, 8월은 제가 이제 해외에 있는 아이들이나 여기 한국에 있는 수시 접수한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한테 이제 약간 도움을 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애들 중에는 어떤 아이들은 자기 진로를 정한 아이도 있고 전혀 정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완전 탑 클래스 0.01% 클래스 아이인데도 꿈이 없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한 아이들. 그리고 어떤 그 꿈이 없는 아이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꿈이 없는 게 왜 불안하냐 하면 어른들이 이러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자기 목적을 정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게 가장 좋은 거다. 그러면 고3쯤 되면은 나는 무슨 과 갈래? 나는 뭘 할래?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그게 안 나오면 자기가 친구들에 비해서 뭔가 굉장히 뒤떨어지고 그럼 자존감이 확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때 6, 7, 8월에는 제가 거의 고3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를 위해서는 제가 과학 지문 그다음에 의학, 미술관 관련된 거 화학, 이과 쪽과 문과 쪽 이렇게 조금 골고루 뭐 약간 입시와 관련된
입시와 관련됐지만 약간은 특수한 부분들 있잖아요. 뭐 해부학자가 미술관에 간 이야기. 네, 이런 책들은 의대에 진학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찾아서 읽게 되는 거. 그리고 그러면은 제가 뭐 요즘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굉장히 아직까지 발달하지 않았지만 해외나 미국이나 이런 데 우리나라보다 의료가 100년이나 앞선데 일본 같은 이런 데서는 어떤 연구들을 많이 하고 어떤 결과들이 발표되면 이제 찾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정치, 경제 이런 쪽으로 진학하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책이 해외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이 이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놓은 이제 글들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평소 때는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한 저건 언제 제가 많이 하냐면 1월에서 1월에서 이제 아이들을 새 학기 할 때는 아이들마다 이제 학년이 올라가기 때문에 학년마다 필요한 것들이 따로 있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어떤 친구도 똑같은 지금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는 똑같은 3학년인데 필요한 배경 지식이 다 다르거든요. 왜냐면 저랑 만났던 시기가 어떤 친구는 벌써 4년째, 7살 때부터 지금까지 만난 친구가 있고 또 한 친구 같은 똑같은 3학년인데 한 2달 전에 만난 친구가 있고 여러 가지 애들마다 조금 만난 시간들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마다 필요한 부분이 달라가지고 학기 초에는 이제 그런 친구들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의견을 살펴보기 위한 저거는 저희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 가족들 단톡방에 제가 일주일에 한 3개에서 두세 개를 이제 비문학 지문을 올려요. 올리면 남편이나 딸이 읽고 이제 저희가 식탁 위에서 그걸 갖고 얘기를 나누거든요. 이제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각 대상에 따라서 어, 정보인지 의견인지 배경 지식인지 아니면은 시험 기간에 시험인지 요거에 따라서 이제 목적이 조금 달라져요. 그러면 제가 찾게 되는 방향도 조금 선명해지고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할 방법까지 조금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문학을 할 때는 그러니까 목적을 조금 찾으시면은 신문을 먼저 봐야 될지 아니면 비문학 관련 도서관에 가서 책들을 봐야 될지가 조금 정해지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책, 신문 막 섞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문학을 갖고 저는 이제 학생들은 글쓰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때는 구조는 반드시 그냥 서론, 본론, 결론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서론의 3개, 질문 3개, 본론의 질문 3개, 결론의 질문 3개가 저는 그냥 구조화를 시켰어요. 그게 툴이에요. 그냥 어떤 주제를 주고 던지면 서론에 무조건 질문 3개. 이 질문을 갖고 본론에 다시 근거와 나의 주장 3개, 마지막 결론 3개 이렇게 만들거든요. 요거는 어 여기 나오는 거는 거의 이제 저의 방식이지만 어 보통은 뭐 2개, 3개, 뭐 요거는 보통 서론, 본론, 결론은 모든 글쓰기의 기본이어가지고 이거는 활용하는 거는 각 선생님들의 그다음에 각 학생들의 그 목적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비문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보통 비문학 글쓰기가 저 서론, 본론,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오기까지는 저는 약간 좀 천천히 학생들이나 어른들을 거의 1대1로 많이 하기 때문에 어른들도 1대1로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글쓰기 완성된 것까지 올라오기까지는 한 6개월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익숙해지기 전까지. 이렇게 비문학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석 달기 질문하며 읽기, 이제 요거를 가장 기본으로 하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여기 4개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건 질문하며 읽기예요. 보통은 스키밍을 하라 그러고 스캐닝을 하고 주석 달기까지 하는데 저는 질문하며 읽기를 제일 마지막에 하라 그래요. 제일 먼저 하라 그래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적극적으로 비문학을 읽으라고. 쭉 스키밍을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어느 지점에 너라면, 읽기 전에 말해, 너라면, 그리고 가르치는 이제 어른들한테 선생님이라면, 어떤 지점에 선생님이 이 비문학을 쓴 저자라면, 어떤 지점에 질문을 했고, 그 답변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읽으라 하거든요. 질문을 제일 먼저 해보라고 그래요. 질문을 제일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해요. 그러면은, 글쓰기를 할 때, 이게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질문을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최근에 혹시 선생님, 여기 계신 작가님들 중에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누구한테라도 질문 받아본 적. 질문해보신 적은? 우리 생각보다 자세히 생각해보면 질문을 하거나 질문 받아본 적 생각보다 없어요. 그죠? 혹시 우리 다 결혼하셨으니까, 선생님 다 결혼하셨죠? 남편분한테 아주 가벼운 일상적인 질문이라도 해보신 거 있으신가요? 반찬 맛있어?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내 헤어스타일 어때? 이런 질문들. 우리 할수 작가님 얘기, 아, 나 오늘 모자 쓴 거, 이 모자, 어제 빨간 모자 쓴데 오늘 이 색깔 모자 어떤 게 더 어울려?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라도. 음. 우리 아, 생각보다, 작가님 질문,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 제가 해요. 어, 남편이 어떤 질문 있잖아요. 해보셨어요, 작가님? 아니, 이제 음식을 했을 때 맛있어 물으면요. 묻지 예, 말래요. 그런데, 네, 근데 제가 안 물을 때 이제 말을 하죠. 예, 엄청 이제 음. 맛있다는 표현을 하긴 하는데, 제가 물을 때는 예. 대답을 안 해요. 제가 이 질문에서 왜 얘기하냐면, 질문을 받으면 생각하게 돼요. 음.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 7월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나한테 초능력이 있다면이에요. 왜냐하면 한 학생이 저한테 그 질문을 꽤 자주 했어요. 남자아이인데. 선생님, 초능력이 있다면 선생님 어떤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느낀 초능력은 그 약간 히어로 있잖아요. 이런 남을 위해서 막 애쓰는 이 초능력자가 있어가지고 막 뭐 여기서 저기까지 날아다녀가 구해주고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런 초능력 말고 자꾸 그래서 뭐 보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했던 질문은 선생님 스스로를 위해서 어떤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는 이 질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남편한테 말했거든요. 여보, 자기한테, 당신한테 초능력이 있다면 어떤 초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어른들이 보기 웃기는 질문이잖아요. 우리 이런 웃기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나? 아, 나 필요 없는데 그랬어요. 저희 남편 처음에. 그러더니 그 다음 주 돼서 제가 또 물었거든요. 여보, 혹시 당신을 위해서 필요한 초능력 있으면 빨리 생각해보고, 이번 주부터 일주일 동안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여보, 다음 주 내가 이 답을 가져가야 돼. 생각해봐. 그랬거든요. 이 질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날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커피 마시고 싶은데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아이스 커피 먹고, 누군가 집 앞에 저기 가서, 그냥 만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그냥 내가 딱 생각만 해도 아이스커피 딱 갖다 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어머, 이거 완전 초능력인데? 그러고 나서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하지? 선생님 바로 자기가 말한 초능력은 그런 거라고. 초능력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초능력을 말해야 된다고. 그래서 너가 갖고 싶은 초능력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공부할 때 이렇게 있으면 눈으로 이렇게 샥 하면은 저기 있는 책이 딱 뽑혀 자기 책상 앞에 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눈을 딱 하면은 저기 있는 선풍기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이 조정할 수, 그럼 그건 모든 걸 너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게으르대요. 게으르단 말을 엄마한테 진짜 많이 듣는데 그럼 자기가 초능력이 있으면 눈으로 탁탁탁탁 하면 엄마한테 그런 얘기 안 들을 거잖아. 자기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여기 비문학 할 때 질문하면 이런 거 제일 잘해요. 제 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보면서 이렇게 그 친구 진짜 질문이 많은데 진짜 처음에는 빈문화가 쭉 그냥 읽었다면 제가 질문을 하면서 질문을 5개 만들어라, 10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 읽으면서 질문을 만들면서 읽어요. 그러면은 이미 본인이 글은 남의 글이지만 내가 질문을 만들면서 질문하면서 읽으니까 이미 다시 나중에 쭉 읽을 때는 이미 그 글이 내 머릿속에 쫙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런 게. 그러면서 그 질문을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까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이 질문하면 읽기를 제일 먼저 해요. 그 다음에는 스키밍을 하고, 그 다음에 스캐닝을 해요. 스키밍 쭉 한번 읽어보라고. 쭉 하고, 이때는 바로 스키밍을 할 때는 소리 내서 읽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다 소리 내서, 어른들한테도 마찬가지 소리 내서 읽고, 그 다음에 스캐닝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훑으면서 하죠. 속도를 좀 빨리 내볼게요. 시간이. 쭉 넘어가서 그래서 오늘 우리 잠깐만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작가님들 중간에 2장은 뛰어넘을게요 시간이 45분이어가지고 오늘 제가 요 질문 요거 아까 올려보냈죠 여기 보면 구독 경제에 숨어있는 현상 유지 편향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약간 조금 어떤 살짝 곤란한 일에 처했을 때 이 비문학 지문에서 제가 읽고 정리한 것 때문에 그 일을 조금 가볍게 이렇게 해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지문이 뭐였냐면 할인율의 법칙이에요. 할인율의 법칙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 하면 기업이 할인율을 정하잖아요. 할인율을 정할 때는 그 할인율을 정하는 이유를 쭉 설명하기 전에 뭐라고 딱 나와 있냐면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할인율을 기업이 정하잖아요. 그 할인율은 나는 엄청, 나 30% 할인 받았어, 50% 할인 받았어라고 하지만 내 느낌엔 내가 이익을 받은 것 같지만 결국은 기업이 이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그 할인율 때문에 소비하지 않아도 될 걸 막 소비를 하잖아요. 하나 할 걸 2개 하고 하잖아요. 이런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뭔가를 할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제시할 때는, 어, 그 사람이 먼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를 제시하지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시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약간의 결론이 나서 제가 이에 대해서가 굉장히 가볍게 일을 해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요 비문학 지문을 읽는 우리의 약간 묘미예요. 삶에서 적용하는 묘미.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경제에 숨어 있는 현상 유지 편향이에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글은 넘어가고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나눠줘 보세요, 작가님. 구독 경제 모델이 현상 유지 편향, 보유 효과, 손실 회피 편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 음원 서비스, 스트리밍 플랫폼 등을 들어 설명하고 이러한 전략의 장단점. 우리가 지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무슨 구독 경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서비스들이 자신의 구독 서비스의 경험을 한번 특정 서비스에 가입한 거, 해지 여부, 그다음에 유지 이유 등을 반영해서 내가 이걸 현상 유지를 그대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내가 텔레콤에 뭐 SK텔레콤이다. 이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 아니면 내가 어떤 커뮤니티에 그대로 계속 지금도 여기 있을까 말까 하는데도 이 커뮤니티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 이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들을 내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바꾸지 않고 왜 내가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다면 학원을 계속 다니는데 왜 내가 학원을 바꾸지 않고 여기를 계속 다니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게 이거는 우리가 뭔가 바꾸지 않는다기보다 내가 이 구독 경제 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계속 뭔가 유지하고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지금쯤은 스탑해가지고 한 번쯤은 내가 생각해 보라. 이건데, 자, 작가님들 중에 내가, 지금 이 커뮤니티에 계속 있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디 작가님,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커뮤니티에 내가 계속, 여기에 계속 하고 있는 이유.
이런 것들 있잖아. 어, 아니면 내가 글을 계속 쓰고 있는 이유, 뭔가를 지속적으로 뭔가 바꾸지 않고 하는 이유를 한 번쯤 아, 이야기 나눠주세요. 우리 인문학 향기 충전소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네. 이렇게 여기 말씀하신 음. 방금 작가님이 어떤 다른 커뮤니티에 뭐 지속적으로 1년 이상 뭐 해봤던 경험 이런 것들. 음, 제가 인문학 향기 충전소에 계속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네, 음, 성장, 성장입니다. 성장. 네. 제가 오, 글쓰기 성장, 그리고 네, 여러 작가님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만나면서 그 네, 작가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배울 수 있고, 예, 제가 그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성장이 네. 가장 예, 큰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것들이 어떤 작가님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왔어요. 그럼 그것보다 여기서 그거를 뛰어넘는다 이런 느낌인데 제가 맞나요? 어떤 게 있어도 여기서 나의 성장을 훨씬 훨씬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여기다 이런 느낌 맞아요? 어떤 게 어, 와도 어떤 게 이때 와도요? 저희가 이게 비문학을 할 때 있잖아요. 이런 게 묘미가 있어요. 내가 만약 이것보다 더 할 때 아, 내가 갈등 지점을 비문 딱 음. 해보는 거예요. 갈등 지점을 딱 넣었을 때 아, 지금 여기서만은 내가 굉장히 좋잖아요. 만족하고 좋은데 만약에 이것을 능가하는 뭔가가 왔을 때 아, 그래도 내가 이걸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때도 내가 이걸 유지하는 이유요. 그때도. 음, 내가 그 갈등 속에 섰다 생각하시고 음, 어, 그때도 유지하는 이유는, 어, 우리 작가님들과 쌓아온 유대? 네. 유대